시험 시간은 1시부터 2시 20분까지 80분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신분증 챙겨오시고 계산기는 필요 없지만 혹시 필요할 것 같으면 간단한 사칙 연산이 되는 계산기를 가져와도 좋습니다. 근데 필요가 없을 겁니다. 혹시 시험 관련 질문 있을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까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좀 구체적인 본격적인 어려운 얘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개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다른 심화 과목들을 배울 때도 뭔가 교수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쓸 수도 있는 어떤 용어들,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 기계학습 분야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는 개념들 혹은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얘기를 했지만 supervised learning의 데이터셋이 이렇게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뭔가 어떤 인풋이 있고 그게 뭐 이미지든 텍스트든 혹은 뭐 음성이든 비디오든 뭐든 간에 이제 그런 인풋을 X라고 할 때 그 인풋이 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 Y가 달려있다. 그래서 페어, 인풋, 아웃풋, 페어로 구성된 데이터에 의존하는 학습법이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뭐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함수 인풋이 x가 들어갔을 때 적당한 이제 알맞은 y를 잘 뱉어내는 함수 f를 발견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 f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서 걔를 적당히 잘 분사할 수 있는 어떤 함수 fh를 발견하는 게 혹은 학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우리의 목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펑션 h 우리가 뭔가 추론하고자 하는 혹은 우리의 어떤 학습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펑션 h를 뭐 어떤 다른 용어로서 하이포테시스라고 하고자 하는데 하이포테시스는 뭔가 뭐 가정 가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로 맞춰야 되는 펑션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가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모델이.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그 모델이 위치할 수 있는 그 어떤 스페이스,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라는 걸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사하는 선형 함수를 예측을 할 건데 그러면 뭔가 뭐 이런 복잡한 함수가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함수는 선형 함수로 제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다룰 그 어떤 모델 혹은 그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하이포테시스를 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3차 함수에 대해서 다 3차 가항함수에 대해서 하이포테시스를 결정한 다음에 학습을 하면은 어쨌든 3차 함수 안에서 가능한 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더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3차 함수 안에서 우리가 뭔가 모델을 찾고자 노력을 할 거다. 만약에 하이포테시스가 그렇게 결정이 돼 있으면 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스몰 h는 이 라지 h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의 어떤 엘리먼트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라지 h를 모델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h를 펑션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라지 h는 펑션 클래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인풋에 대한 어떤 i번째 인풋 xi에 대한 아웃풋 yi를 우리는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수식어로서 그라운드 트루스 혹은 골드 스탠다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정답으로 볼 수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다라는 뜻에서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되고요. 앞으로 딥러닝, 머신러닝 배울 때 이런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냥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골드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줄여서 어쨌든 우리 모델이 이제 최종적으로 맞춰야 되는 그 진짜 정답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를 뭔가 잘 결정을 해야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하이포테시스를 볼 테니까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를 어떻게 잘 고르는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전 지식이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 예시처럼 뭐 데이터가 이제 무조건 어떤 선형적인 함수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뭔가 당연히 우리 선형함수로서 뭔가 예측을 할 거다라고 그 우리 어떤 직관이나 혹은 미리 알고 있는 사전 지식에 의해서 이런 그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전 지식이 없다면 어쨌든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는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패턴으로부터 마치 어떤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에 우리의 그 예측이 속해하는 건지에 대한 뭔가 사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EDA라고 하고요. Exploratory Returns라고 하고 뭐 별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뭐 이렇게 점을 실제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점을 공간상에 찍어보고 그것들이 분포하고 있는 어떤 패턴을 본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한눈에 보기 힘든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의 어떤 통계치 뭐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통계치를 스태티스틱스를 구해서 그 값에 의존해서 어떤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을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감을 잡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가 적합할지 완벽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어떤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 여기 지금 예시에서는 4개가 총 나와 있는데 뭐 선형함수 혹은 그 사인 코사인에 해당되는 그런 주기 함수 혹은 피스와이즈 리니어 혹은 뭐 12차원의 어떤 다항함수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함수들의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좀 쓸만해 보이는 것들을 일부 선택을 해서 거기서 어떤 게 잘 되는지를 시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알고리즘과 모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쓸지를 잘 결정하는 것 자체가 큰 챌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어떤 딥러닝 모델을 많이 쓰므로 인해서 이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가 쉽게 결정이 되는 트렌드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머신러닝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문제에 맞는 모델 혹은 알고리즘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 어널리시스나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그런 것들에 사실 같이 공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포테시스가 컨시스턴트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H 우리가 예측을 하는 H가 존재하는데 얘는 그 모든 어떤 트레이닝셋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다 실제 정답을 잘 맞추더라. 그럴 때 이제 컨시스턴트하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겠죠. 거의 달성하기 힘들 거지만 뭐 이런 경우를 컨시스턴트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어떤 우리가 맞춰야 되는 값이 뭔가 컨티뉴어스 할 때 뭔가 각 실수의 어떤 내일 온도가 정확히 몇 도인지 막 소수점 10자리까지 맞춰보세요. 뭐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정확한 100% 정확한 값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진짜 값에 근사를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내뱉는 함수를 우리가 best fit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히 동일하게 맞추기는 힘들지만 정말 어떤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근사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걸 이제 특히 최적의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걸 베스트 핏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에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하이포테시스를 뭔가 설정을 하고 어떤 모델을 머신러닝에서 어떤 모델을 학습을 하고 걔를 쓰는 이유는 사실 트레이닝 셋에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뭔가 앞으로 보지 못할 새로운 어떤 데이터와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도 이게 비슷하게 동작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기계 학습에서 만약에 우리가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만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란다면 사실은 이미 그냥 룰을 짜서 뭐 거북이 그림이 들어오면 거북이다, 개가 들어오면 개다 뭐 이렇게 매핑을 해주면 되겠죠 사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은 앞으로 생성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하이포테시스가 정말 뭔가 잘 되는지를 보려면 그 학습을 할 때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잘 적응하고 결과를 내뱉어내는가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트레이닝을 사용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모아놓은 한쪽에 따로 둔 데이터 페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테스트 셋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따로 별도로 트레이닝을 활용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떼놓은 테스트 셋에 대해서 만약에 결과가 잘 나온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결과가 잘 나온다 하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다, 일반화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학습을 할 때 고려를 했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학습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제일 유명한 어떤 예시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뭐 그런 이제 이런 숫자가 적혀 있는 뭐 이미지 같은 게 있을 때 얘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이런 걸 예측하는 굉장히 간단한 그 어떤 분류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할 때 그 학습을 할 때 썼던 데이터에는 사람마다 사실 숫자를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뭐 1을 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셋에서는 다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이 가지고 있는 패턴에 따라서 모델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때 뭐 여기가 뾰족 나와 있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 1이다라고 학습을 했겠죠. 근데 테스트 셋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쓴 1이 있어서 1을 그냥 이렇게 짝대기 하나로만 쓰거나 뭐 이렇게만 쓰거나 뭐 혹은 이렇게만 쓰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이런 트레이닝 할 때 보지 못했던 똑같은 어떤 레이블에 해당이 되지만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얘네가 다 비슷하게 1이다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방금 예시에서처럼 뭔가 그 트레이닝 때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패턴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 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 셋이라는 것을 따로 빼놓고 여기에 실험을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에 대해서 어떻게 하이포테시스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약간의 또 다른 개념인데 그 머신러닝에서 머신러닝 모델들을 얘기할 때 나오는 굉장히 브로드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언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머신러닝의 모델 혹은 알고리즘의 뭐 구현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이어스는 기본적으로 뭔가 그 데이터가 아니 우리 모델이 혹은 그 모델이 사실은 보통 데이터에 근거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어떤 바이어스가 편향이라는 뜻이잖아요.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모델이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어떤 편향 혹은 제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하이포테시스가 가지게 되는 어떤 특성에 뭔가 한계 제한을 두거나 혹은 뭔가 편향을 두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 제한사항을 둘 수 있을 건데 앞에 예시처럼 뭐 선형함수면 선형함수다 1차, 2차면 2차다 3차면 3차다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측할 함수의 어떤 모양새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바이어스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뭐 예를 들자면 다시 이미지 분류하는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그 사건 심사 공항에서 여권 심사 사람 얼굴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권 심사 통과할 수 있는지 아닌지 뭐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그 모델을 학습하는데 썼던 데이터가 불균형해서 예를 들자면 뭐 뭐 백인과 황인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았는데 흑인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다고 해보면 그런 모델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학습할 수 있었던 백인과 황인에 대해서는 잘 동작을 할 확률이 높지만 흑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데이터 자체의 어떤 그 흑인이라는 인종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을 뭔가 잘 파악하지 못하게 일종의 바이어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넓은 측면에서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가지는 바이어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작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시를 살펴보는 어떤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를 제한하는 것, 뭐 이런 일종의 어떤 그 우리의 모델이 최종적으로 가지게 될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약간의 그 뭔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다 바이어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 개념은 뒤에 일단 이거 베리언스 부분도 설명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뭐냐면 베리언스는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 모델의 결과가 얼마큼 달라지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어떤 편차 혹은 분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인 예시는 요 그림에서 이 선형함수의 예시와 이 12차 다항함수의 예시를 보면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대적으로 모든 건 상대적인 건데 상대적으로 리니어 함수는 이제 선형함수는 지금 x축이 변함에 따라서 y축의 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하게 함수가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1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축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움직였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최종 예측 함수의 변화, 이 y축의 값의 변화는 굉장히 사실 들쭉날쭉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베리언스의 관점에서 이 선형함수가 상대적으로 이 12차 당함수에 비해서 베리언스가 작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베리언스가 얘가 크다는 말은 그 어떤 x축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풋의 차원에서 어떤 굉장히 작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과에는 엄청나게 큰
게 생겼을 때 우리가 빅이라고 하고 작았을 때는 아니 하이 베리언스라고 하고 작을 때는 로우 베리언스라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12차 다함수는 하이 베리언스의 대표적인 예시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예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바이어스는 뭔가 모델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편향성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예를 들자면 이제 똑같은 선형함수라도 뭐 4사분면은 지나가지 않는 어떤 이런 함수들로만 우리가 뭐 예측을 하게 됐다 이러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향성을 가졌다고 바이어스를 가졌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함수 자체의 어떤 혹은 머신러닝 모델의 결과가 얼마큼 많이 민감하게 바뀌느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모델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언더피팅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오버피팅이라는 개념 두 개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 언더피팅이라고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fit을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fit이 맞춘다는 건데 underfit라는 거는 우리 모델이 그 어떤 데이터가 가정하는 어떤 상황에 충분히 자신을 fit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찾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어떤 패턴을 찾는데 실패하거나 혹은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우리가 모델이 underfit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overfit은 이제 오버한 거니까 과하게 한 거겠죠. 그래서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overfit은 너무 데이터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정말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한 형태가 생성이 되는 혹은 예측이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차원의 그림의 형태가 정확히 그 오버핏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데이터가 있을 때 물론 사실은 이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일부이기 때문에 뭔가 실생활 데이터는 뭐가 더 존재를 할 겁니다.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다 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선형함수의 모델로도 이걸 잘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오류가 있겠죠. 그 오류는 뭔가 데이터가 생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자체에서 기인하는 오류일 수도 있고 뭐 혹은 모델 자체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형함수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12차원의 다항함수 썼다는 거는 어떤 다항함수의 관점에서는 보통 그 가능한 차수가 커질수록 더 표현력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복잡한 함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차수가 커질수록 1차는 선형, 2차는 1차는 선형, 2차는 포물선, 3차는 이렇게 생긴 거, 4차, 5차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한 꼬불꼬불한 함수를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이 파란색 선이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색 점들이 트레이닝 셋이라고 가정했을 때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이 어떤 함수가 완벽한 예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초록색으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런 테스트 셋이 왔을 때 이런 것들도 예측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건 미지수라는 거죠. 왜냐면 이 빨간색을 맞추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런 어떤 굉장히 베리언스가 큰 구간들을 만들어내버렸고 이 경우에는 뭔가 잘 맞추지 못할 확률이 높다 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오버피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는 관점에 있어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모두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언더피팅은 성능이 절대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써먹을 수 없는 거고 오버피팅은 우리가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아주 성능이 잘 나오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이유는 트레이닝 셋이 아니라 테스트 셋에서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트레이닝 셋에서 완벽하게 나온다고 해서 테스트 셋에서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이제 트레이닝 셋에 과적합하게 학습이 됐을 경우 테스트 셋에서 잘 되지 않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피팅, 오버피팅과 바이어스 베리언스의 어떤 그 연관 관계를 최종적으로 설명하자면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철학 혹은 지혜, 위스덤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모델을 선택함에 있어서 혹은 학습함에 있어서 그 복잡하고 이제 바이어스가 낮은 어떤 경우 이게 이제 위의 예시로 따지면 12차원의 그 다항함수가 되겠죠. 이런 거를 고르느냐 아니면 좀 간단하지만 베리언스가 낮은 선형함수에 해당하겠죠. 우리 예시에서는 그런 걸 고르느냐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적당한 복잡도와 표현력을 가지는 뭔가를 잘 찾는 게 그런 하이포테시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위에 예시로 계속 연결을 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12차원 다항함수의 경우와 같은 케이스는 트레이닝 셋에 굉장히 잘 맞췄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이 베리언스가 생겼고 하이 베리언스가 보통 생기는 경우는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이 베리언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이렇게 애초에 선형함수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애초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올 여지가 애초에 없는 거겠죠. 근데 12차원의 함수를 쓴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플렉시티가 높고 모델의 표현력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리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하이베리언스를 유발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베리언스가 높은 모델일수록 더 표현력은 높지만 오버피팅이 될 확률이 없다. 결국엔 베리언스가 큰 모델에서 오버피팅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간단한 상대적으로 간단한 모델의 경우에는 베리언스는 낮아지지만 대신에 뭔가 정말로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생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선형 함수만 가정을 한다면 이게 아무리 뭐 잘 맞춘다고 해도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가 강한 경우에는 그 바이어스 때문에 뭐 그 어떤 이런 경우 간단한 경우처럼 제너럴라이즈가 잘 되게 잘 학습이 될 수도 있지만 표현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모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이어스가 높은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베리언스가 낮아지고 그래서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상대적으로 간단해지는 하이포테시스가 간단해지는 경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하면은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높아지도록 모델을 고르거나 설정하면 나머지 반대쪽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고 이 베리언스가 너무 높아지면 오버피팅이 되고 바이어스가 너무 높아지면 언더피팅이 되는데 그 어떤 사이에 스위스팟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어떤 데이터에 학습을 시킬 때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복잡도만큼 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적당히 가진 그런 모델을 잘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게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가 얘기를 해주는 어떤 지혜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어떤 뭐 경험적인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지혜나 혹은 경험 뭐 이런 건데 그 유명한 격언 같은 거죠.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오캄의 면도날이 해주는 건 뭐냐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우랑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다고 가정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됐다 라는 어떤 두 개의 이론이 있을 때 현실에서 일반적으로는 간단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세고 베리어스가 낮은 모델이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실제 있는 일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가설, 예를 들어서 얘가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뭔가 어떤 모델이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가설이 다 들어맞아야 되는데 애초에 현실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그 베리언스라고 하긴 그렇고 좀 굉장히 많은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가설들이 다 맞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잘 맞출 수 있는 모델이 더 실제로 들어맞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이제 오캄의 면도날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데 어떤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뭐 서로 다른 어떤 가설들이 있을 때 그 가설들 중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걸 선택하는 게 경험적으로 좋다. 그래서 면도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불필요한 어떤 그 가설들이나 설명들을 잘 쳐내는 게 중요하다. 그 머신러닝에서 어떤 가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 들으면 무조건 뭐 이제 바이어스가 상대적으로 크고 베리언스가 낮은 뭐 예를 들어서 선형함수 뭐 이런 것만 쓰는 게 무조건 좋냐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얼만큼 복잡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의 예시처럼 이 예시는 데이터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실제로도 선형함수를 잘 따를 것처럼 생겼고 뭐 그 외에 다른 함수들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에 맞는 뭔가 좀 표현력은 낮지만 바이어스가 큰 이런 모델을 선택하는 게 그 일반화가 잘 될 확률이 높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자면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를 잘 고려함으로 인해서 문제의 난이도에 맞는 모델을 잘 선택해서 잘 학습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소 잡는 데는 소 잡는 칼을 쓰고 닭 잡는 데는 닭 잡는 칼을 잘 써야 된다. 괜히 바꿔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뭔가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단순한 선형함수만으로도 사실은 잘 모델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굳이 더 복잡한 모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같다는 경우에는. 그래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그 하이포테시스, 그러니까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잘 선택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그 부가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그 어떤 포멀하게 이 H라는 하이포테시스를 어떻게 잘 정해야 될까를 정리를 해본다면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근거했을 때 가장 그럴싸한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확률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이포테시스는 그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어떤 엘리먼트다라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실 그 베이에즈 룰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세 개의 텀을 가지는 걸로 변형이 될 수가 있겠죠. 위에 두 텀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밑에 텀은 그냥 P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argmax에 관한 거를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분모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분모가 어떻게 됐느냐는 어차피 데이터로부터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H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가 요거랑 같은데 어쨌든 얘에 대해서 이 값이 최대화되는 H를 결정하는 거는 이 분자에 대해서 최대화되는 H를 고르는 것과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거고 그래서 이걸 찬찬히 살펴보면은
자체에 대한 확률, prior probability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간단한 함수들,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12차원 같은 그런 복잡하고 세상에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데이터 분포를 설명하는 그런 복잡한 함수는 상대적으로 이 pH가 낮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이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많은 것들이 선형적으로 이미 설명이 잘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잡한 걸 써야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건데 그 어떤 12차원 함수는 이 부분이 좀 낮고 뭐 리니어 함수는 이 부분이 높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는 이 두 개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거가 설명하는 거는 그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선형 함수든 12차 함수든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얼마큼 잘 설명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12차 함수가 꼭 필요해서 진짜로 데이터가 12차 함수를 따르게 생겨서 12차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곱 결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올 겁니다. 정말 12차 함수가 필요하다면.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뭐 12차 함수를 쓰든 뭐 리니어를 쓰든 2차 함수를 쓰든 좀 모델 상관없이 다 어떤 H 상관없이 그럭저럭 잘 설명이 된다면 당연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선형 관계든 좀 더 간단한 관계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맞다. 라는 거를 이 시기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읽으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H라는 걸 주로 제가 보통은 그냥 이 간단한 어떤 데이터,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뭐 선형함수 혹은 12차원 함수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모든 어떤 프로그램이나 혹은 머신러닝 모델이나 모든 것들이 이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왜 특정한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당연하게도 이 모든 너무 가능한 많은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다고 된다면 그 중에 하나인 어떤 가장 적합한 H를 찾는 거는 굉장히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그 H 스페이스에 해당이 되는 라지 H가 뭐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이런 거를 미리 좀 결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찾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에서 뭐 예를 들자면 똑같은 분류를 할 때도 그 아까 뭐 사람 얼굴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류하는 모델, 머신러닝 모델 엄청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본 그 선형함수 기반에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배울 뭐 리니어 리그레션 혹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모델이라던가 혹은 더 복잡한 뭐 스쿼트 벡터 머신이라는 모델도 있고 혹은 뭐 요즘 많이 쓰는 그 딥러닝 기반의 모델도 있고 굉장히 어떤 똑같은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 머신러닝 모델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쓸지 하나를 딱 결정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선형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걸 써가지고 얘를 해보겠다 혹은 뭐 딥러닝 모델을 써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모델의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그 모델 정말 정확히 어떤 모델이 잘 되는지에 대한 또 세부 사항을 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트레이닝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굉장히 추상적인 관점에서 그 어떤 머신러닝 모델들을 다 어떤 하이포테시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했고요. 특히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하이포테시스를 잘 결정을 하려면 두 가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상하네.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네.
되는데 제가 근데 순서를 까먹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 자체 어떤 모델을 쓸지 결정하는 거, 카테고리 결정하는 거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 딥러닝 모델을 쓰는데 그 모델을 어떻게 잘 학습을 할지에 관해서 하는 그 두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포테시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 단계에서 설명한 거를 넘어서서 이제 뒤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을 쓸지 뭐 결정을 했다고 할게요. 뭐 예를 들면 선형 함수를 모델을 쓰기로 했다, 혹은 딥러닝 모델을 쓰기로 했다, 혹은 다른 모델을 쓰기로 했다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뭔가 최적화를 통해서 이런 모델들을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ID 어서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 혹은 확률 쪽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사실은 대부분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은 딥러닝 모델을 포함해서 이 가정을 깔고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IID 어서션이라는 게 identically and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assumption인데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머신러닝에서 어떤 우리가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어떤 확률 분포를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이 확률 분포로부터 다 샘플링이 된 어떤 실제 예시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개냐 고양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도 뭔가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뭐 신이 만들었든 누가 만들었든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 어떤 그 확률 분포가 존재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샘플링을 했을 때 뭐 개의 어떤 그림, 뭐 고양이의 그림 이런 게 생성이 됐다라고 어떤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데이터를 뽑아내에 있어서 이 IID 어썸션이라는 게 걸리게 되는 건데 적용이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IID 어썸션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데이터 이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데이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테스트 셋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각각의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이 데이터들이 다 똑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한 이런 어떤 하나의 통일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있고 여기서부터 뭔가 데이터가 다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라서 샘플이 됐다. 그게 이제 identically distributed 데이터라는 거고 데이터가 그 다음에 independence라는 개념 소개해야 되는데 독립적이라는 말은 이 데이터 각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데이터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분포에서 데이터를 뽑는데 뭐 개에 대해서 하나 뽑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 뽑고 고양이에 대해서 하나 뽑았는데 이게 뭔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독립적으로 생성이 됐다는 거죠. 그냥 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뭔가 다음에 사람이나 혹은 또다시 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샘플링을 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각자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독립적이다 해서 거기서 인디펜던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아이덴티컬을 하다 그리고 인디펜던스 하다 두 개의 개념을 합쳐가지고 IID 어썸션이 되고요. 이런 과정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을 아무리 학습을 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를 다 잘 다루기 위한 다른 별도의 얘기들도 존재합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풀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가 나와야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나머지 얘에 대해서도 뭔가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에서 뭔가 그 어떤 고양이에 대한 그림을 만들 때는 뭐 이런 저런 특성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테스트 할 때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고양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뭐 그런 상태의 어떤 이미지들을 두고 얘네가 고양이다라고 데이터가 생성이 돼 있다면 당연하게도 맞추기가 힘들 겁니다. 이런 리스트를. 그러니까 완벽히 트레이닝 셋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테스트하는 데이터들이 뭔가 최소한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은 고양이로서 혹은 개로서 가져야 되는 특성 같은 것들은 공유를 하고 있어야 당연하게도 이런 새로운 경우에 대해서도 잘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데이터가 이제 IID 어썸션을 통해서 샘플링이 됐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올 이그젠플도 과거에 나온 이그젠플과 뭔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공유하는 게 있다, 유사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뭐 스테이셔너리 어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떤 데이터를 각각 이라는 게 데이터 하나인데 이그젠플 하나인데 얘네를 생성하는 이 확률 분포가 다 똑같다. 그러니까 매 타임 스텝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 이그젠플을 생성할 때 똑같은 어떤 확률 분포를 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어떤 j-번째 이그젠플을 만드는 게 그 앞에서 있던 애들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두 개가 확률이 똑같다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얘네가 무시가 된다는 거, 얘네가 무시가 된다는 게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랑 똑같은 거를 알고 계셔야겠죠, 시험을 보려면. 그래서 이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만족하는 이그젠플을 우리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or IID example이라고 부른다. 머신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별다른 말이 없지 않은 이상 이런 가정을 다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존재하는 어떤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좀 사실 이미 얘기를 좀 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옵티멀 핏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관한 얘기인 거고요. 당연히 뭔가 정답을 완벽하게 맞췄냐 못 맞췄냐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뭐 약간 틀렸지만 아주 근사하게 정답 맞췄다면 내일 온도가 36도 실제 36도였는데 뭐 35도, 35.5도 이렇게 예측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뭐 20도, 10도라고 예측하는 애들보다 당연히 잘 되는 거고 뭔가 그거에 대한 잘 된다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해주 뭔가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뒤에서 뭔가 로스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손실함수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여기서 그걸 얘기하기 앞서서 에러레이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에러레이트는 정말 단순한 경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냥 맞았냐 안 맞았냐 그러니까 맞았냐 틀렸냐 뭐 날씨를 맞추는 걸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수점 떼고 그냥 36도였으면 정답이 36도였으면 정말 36도로 맞췄냐 안 맞췄냐 이것만 보는 거죠. 그냥 맞췄으면은 에러가 아닌 거고 못 맞췄으면 에러인 거죠. 근데 35로 못 맞추든 20으로 못 맞추든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에러 레이트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모델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약간 이런 모델들이 억울한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에러 레이트라는 걸 생각하고 얘를 뒤에 가서 좀 더 개선을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에러 레이트 어떤 그 우리 머신러닝 모델 혹은 하이퍼스의 에러 레이트 혹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셋을 따로 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그 뭐 앞으로 머신러닝을 배우고 개발하고 그리고 뭐 연구를 하고 할 때 진짜 거의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테스트 셋이라는 거는 절대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뭔가 사전에 미리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뭔가 사람은 그런 유혹이 들겠죠. 얘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알면은 당연히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테스트 셋의 어떤 그 정의 자체가 우리가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고 미리 따로 떼놓은 거잖아요. 따로 떼놓은 건데 걔를 참고를 해가지고 뭔가 학습이 더 잘 되도록 하면은 일종의 치팅이 되겠죠. 시험 문제를 미리 보고 푼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테스트 셋을 반영을 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런 이슈들이 실제 세상에서도 굉장히 존재합니다. 뭐 연구를 해서 막 성능이 엄청나게 잘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테스트셋을 이용을 해서 성능을 올렸다던가 뭐 그런 이슈들이 윤리적인 이슈들이 연구 윤리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트레이닝 셋은 이제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하는 데 쓰고 테스트 셋은 평가를 하는 데 쓴다. 근데 정말 이 모델을 만들고 어떤 뭐 중간 평가를 하고 막 이런 데에서 이제 테스트 셋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뭔가 중간 체크를 중간 평가를 하거나 어떤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일종의 테스트 셋 역할을 해줘야 될 애가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도. 근데 테스트 셋은 우리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테스트 셋 역할을 대신할 어떤 제3의 데이터 셋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뒤에서 나올 밸리데이션 셋 혹은 검증 데이터 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머신러닝을 학습하는데 구성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세 등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렇게 해서 뭐 비율은 보통 다르지만 8대 1대1 뭐 이 정도로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보자면 이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중간 결과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중간 결과를 봐야 되는 이유는 모델 학습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꽤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모델만 만들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뭐가 잘 되는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 모델 학습을 한다고 칠 때도 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지만 어떤 설정 값을 바꿔 가지고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을 해볼 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에러 레이트에 해당이 되는 어떤 로스 펑션 같은 걸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애초에 다른 종류의 뭐 딥러닝 모델을 써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우리가 그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이것저것 바꿔볼 고려 사항들이 많습니다. 컨피규레이션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라는 건 어떤 모델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 어떤 우리가 튜닝을 해야 되는 학습을 해야 되는 어떤 값들이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것보다 상위 레벨에서 메타 레벨에서 뭔가를 결정해주는 어떤 요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이 모델의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보는 용도로서 이 밸리데이션 셋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인 예시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는 아까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 모델을 쓸지 아니면 12차원 모델을 쓸지 그런 어떤 모델 종류를 정해주는 것도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하이퍼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형 함수를 쓰기로 정했다 하면 선형 함수는 무조건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좋은 선형 함수 뭔가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좋은 선형함수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A와 B가 뭔지 적절한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A와 B가 뭔지를 맞추는 거 혹은 학습하는 게 뭔가 그 우리가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거의 실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A와 B는 이제 이제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거고요. 어떤 모델의 진짜 행동 패턴이나 어떤 특징을 결정하는 그 진짜 파라미터
진짜 수치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선형적인 모델을 쓰기로 했다, 혹은 뭐 다른 걸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아마 딥러닝 쪽을 얘기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될 건데,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혹은 또 여기 또 좋은 예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KNN 클래시파이어 같은 게 있죠. 여기서 K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했습니다. 왜 하이퍼 파라미터냐면 KNN 클래시파이어는 사실 이미 작동하는 방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중에서 K에 제일 가까운 거 가져와서 메이저리티 부팅 한 다음에 클래스 정하면 되는데, 그 K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알고리즘의 행동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가 파라미터가 아닌 이유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딥러닝 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함에 있어서 바꿔가면서 세팅을 바꿔가는 어떤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라미터는 실제로 학습이 되는 어떤 값들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테스트 데이터는 항상 따로 떼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 세 개로 나눠서 쓴다고 했는데, 세 개로 나눠서 쓸 때도 뭔가 실제로 뭐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쓸지,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지 할 때는 이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 이 두 개만 가지고 모든 프로세스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 정말 완벽하게 학습이 끝났다,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학습했다 하면 그 최종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셋에 적용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결과를 뭔가 우리가 우리 모델의 어떤 성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데이터셋은 보통 3개로 구성이 된다.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밸리데이션 셋은 디벨롭먼트 셋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데모 셋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이 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은 모델을 학습하는데, 실제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쓰이는 데이터다. 밸리데이션 셋은 그 학습된 모델이 여러 개 있을 텐데, 보통 여러 개를 있을 텐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을지를 사실 고르는 역할을 한다. 얘로 제일 좋은 걸 고르면은 그 제일 좋은 거를 최종적으로 테스트 셋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3개로 분리를 해서 쓰는 거니까,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머신러닝 기법, 학습 기법은 그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떤 그 아까 앞에서 말했던 어떤 그 데이터가 나오는 확률 분포를 잘 모사할 만큼 충분히 데이터가 있어야지 사실 머신러닝 모델이 잘 학습이 되는 거라서, 이런 디벨롭먼트 셋이나 테스트 셋으로 따로 데이터를 빼놓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따로 테스트 셋은 당연히 따로 떼져 있어야 되고, 밸리데이션을 할 때 뭔가 최대한 트레이닝에 활용을 하면서 이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별도로 떼놓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 셋을 일부를 이용을 해서 뭔가 밸리데이션 셋이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시켜보자 라고 하는 게 이 K-fold cross validation이라는 어떤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균등하게 나눕니다. 뭐 5개면 5개로 나누고 그 중에 5분의 4를 학습 데이터로 씁니다. 그리고 남은 애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애를 밸리데이션을 쓸지 따로 빼놓을지를 이제 돌아가면서 총 5개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니까 그 5개에 대해서 다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그러면 다른 어떤, 그리고 평가도 따로 빼놓은 애로 하고, 그러면 각자 이제 성능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텐데 데이터에 따라서, 그럼 평균을 내서 그 평균적인 어떤 성능으로서 우리 모델이 학습했을 때 나오는 성능이 어떻게 될지를 밸리데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부족할 때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은 딥러닝 시대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 세 개로 나누는 형태를 많이 쓴다고 보면 되지만 이 데이터가 부족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특히 부족할 때는 이런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테크닉도 쓸 수가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언더핏 한다, 오버핏 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니어 펑션은 언더핏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하이 디그리 폴리노미얼 펑션은 오버핏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핏 한다는 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어떤 경우들이 생긴다. 모델의 성능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고 오버핏 한다는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맞추고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 나올 이런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잘 맞추지 못할 확률이 높을 때 우리가 오버핏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아까 찾았던 게 이건데 그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타스크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어떤 모델을 쓸지 결정하는 거,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를 결정하는 거, 뭐 리니어 모델 쓸지, SVM을 쓸지, 뭐 다른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쓸지, 뭐 그걸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쓸지 결정했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 트레이닝이라고 부를 혹은 머신러닝이라고 부를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파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델을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는 뭔가 그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전 지식도 필요하고 뭔가 정성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된 부분은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에는 딥러닝 모델을 쓰면 대부분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 모델을 대부분 쓰는 추세이지만 정말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딥러닝 모델 쓰지 않아도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좋은 모델을 좋은 머신러닝 방법론을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잘 설정한다는 거는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임피리컬하다.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그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잘 되더라. 특히 이제 밸리데이션 셋에서 뭔가 성능 평가를 해가지고 잘 되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잘 선택하는 게 일종의 어떤 아트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딥러닝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딥러닝 모델도 뒤에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굉장히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와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똑같은 모델을 써서 똑같은 데이터를 써서 학습을 해도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못 잡아주면 학습이 아예 안 되거나 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사실 굉장히 서치를 하게 되고요. 뒤에 얘기 나올 때 다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델 셀렉션에 대한 수도표가 그냥 적혀 있는데요. 정말 별거 없고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셀렉션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의 근데 모델 셀렉션이라는 거는 네, 그 어떤 다른 형태 리니어 모델을 쓸지 아니면 그 딥러닝 모델을 쓸지 뭐 이런 경우 제가 주로 얘기했었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뭘 쓸지를 결정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을 때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으로 어떻게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 가장 좋으냐를 얘기를 할 때도 사실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둘 다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냐면 이 두 개의 패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이제 y축은 에러 레이트 혹은 로스 펑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거고 모델이 이제 점점 더 뭔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능력을 학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트레이닝 셋에 대한 에러고 빨간색이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에러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X축은 그 어떤 모델의 복잡도를 점점 키우는 거 혹은
학습을 계속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혹은 학습에 들어가는 어떤 모델의 복잡도 혹은 표현력을 늘림에 따라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점점 에러가 거의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최소한 잘 학습이 됐다고 하려면 이제 이 에러가 거의 0에 수렴을 해야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근데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언더 피팅이 있고 오버 피팅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고 특히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결과까지 같이 보고 이게 언더 피팅 상태인지 오버 피팅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딥러닝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옵티멀한 포인트는 이 정도의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의 포인트가 무슨 말이냐면 왼쪽은 보시면 그 트레이닝 셋이 낮아짐에 따라서 밸리데이션 셋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더 피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아직 충분히 어떤 패턴을 학습을 하지 못해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게 있고 그게 이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옵티멀 포인트는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잘 돼 있고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도 성능이 가장 좋은 경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어떤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는 에러 레이트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거의 0에 수렴을 하고 이 포인트는 이제 오버피팅이 된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맞추는데 그 점점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혹은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뭔가 안 맞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트레이닝 셋에 너무 맞춰서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지향을 해야 되고 이 경우도 지향을 해야 되고 이 가운데에 이 스윗 스팟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그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같은 거 얘기했을 때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지만 뭔가 문제에 따라서 혹은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트레이닝 셋을 계속 성능을 좋게 함에 있어서 이제 밸리데이션 셋도 계속 성능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크게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학습을 해 나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 이게 다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는 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U-shape의 밸리데이션 에러 커브가 나타나게 된다. 머신러닝에서는 어떤 모델 학습하게 될 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러 레이트는 그냥 맞췄냐 못 맞췄냐를 제가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좀 더 고도화 시킨 게 좀 더 우리 니즈에 맞게 어떤 모델이 잘하고 못하고를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는 걸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모든 머신러닝 함수는 혹은 이제 모델을 학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스 펑션이 있냐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한데 어떤 인투이션을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왜 에러 레이트 뭐 이미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왜 에러 레이트 말고 더 고도화된 게 필요한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메일이 왔을 때 이메일을 스팸으로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거나 혹은 스팸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스팸 분류기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떤 두 가지 에러가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스팸이 아닌 거를 스팸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팸인 거를 스팸이 아닌 거, 그러니까 거르지를 못한 거죠. 스팸이 아니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심각한 에러인가요? 실제로 써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하게도 스팸을 잘 못 거르는 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거르면 좋지만 일부 스팸이 내 메일함에 들어오는 건 오케이인데 근데 스팸이 아닌 건데 뭐 교수님이 너 잠깐 와서 면담하자 하고 메일 보냈는데 걔가 스팸함에 들어가 있었다 이러면 이제 인생 꼬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팸이 아닌 걸 스팸으로 거르는 그런 에러가 훨씬 더 큰 에러이기 때문에
그 에러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라는 개념을 통해서 뭔가를 정의하자면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뭔가 스팸이 아닌 거를 스팸으로 분류하는 게 뭔가 10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가지고 스팸이 아닌 걸로 잘못 분류하는 거는 1 정도로 상대적으로 어떤 그 가중치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모델은 뭐 당연히 이상적으로는 100%다 분류를 하면 좋지만 뭔가 에러가 있다면 그 스팸이 아닌 거를 스팸으로 분류하는 거는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10배의 어떤 그 뭔가 그 페널티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뭔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다양한 로스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로스 펑션이 뭐뭐 있는지 뭐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공부를 할 거고 지금은 로스 펑션이 왜 필요한지의 모티베이션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로스 펑션, 뭐 L1 로스, 뭐 L2 로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 시기 다음에서 개념은 이게 이거다 데피니션을 그냥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뭔가 똑같이 틀렸더라도 근사하게 틀린 게 훨씬 낫겠죠. 아예 터무니없이 틀리는 것보다 그런 것도 이제 로스 펑션을 통해서 잘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에러 레이트에서 로스 펑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티베이션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로스 펑션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과 뭐 좀 더 디테일한 얘기에 대해서는 시험 끝나고 다시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만 정리를 하자면 오늘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이제 머신러닝에 필요한 머신러닝에서의 어떤 개념들을 설명을 하는데 좀 중점을 뒀습니다. 뭔가 머신러닝에 어떤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뭔가 뭘 쓸지 잘 선택하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도 설명하는데 바이어스, 베리언스라는 개념이 나왔었고 그 외에 뭐 IID 어썸션, 그 다음에 뭐 에러 레이트와 로스 펑션,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의 구분 뭐 그 어떤 셈으로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이런 것들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목요일에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